잠깐만요, 혜진 씨 맞나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리던 제가 뒤돌아봤을 때였어요. 2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혜진이 맞네요. 민석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깊어진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살 봄이었어요. 1985년 3월 대학교 연극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수줍음 많은 국문과 1학년이었어요. 연극동아리 청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로미오 역을 하던 사람이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경영학과 2학년이었던 민석은 정말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기할 때의 진지한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제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죠? 국문과 신입생이시라고 들었어요. 민석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줬어요.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어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연극 동아리 활동 어때요? 재미있으시겠어요? 민석은 다른 남학생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신입생인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민석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마다 민석이 먼저 인사해줬어요. 오늘 연습 어땠어요? 대본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민석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항상 조용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선배들이 술 마시고 떠들 때도 민석은 책을 읽곤 했습니다. 연극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연극은 인생을 담는 그릇 같아요. 민석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민석이 곁에 있어줬어요. 처음 무대에 서서 긴장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혜진아, 괜찮을 거야. 내가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민석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석과 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함께 집에 가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민석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도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민석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화목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민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설렜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싶었어요. 벚꽃이 피던 2학년 4월이었습니다. 동아리 MT를 갔던 날이었어요. 춘천의 어느 펜션에서 1박 2일로 MT를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민석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근처 호수가에서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호수면에는 아침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민석과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나랑 사귀자. 민석의 고백을 들었을 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곧 닥쳐올 이별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석과 저는 매일 만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국문학 과제를 하고 민석은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만 했거든요.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혜진이만 보게 돼.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와서는 캠퍼스를 걸었어요. 신림동 캠퍼스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정 곳곳에 피어난 꽃들이 우리 사랑만큼 예뻤어요. 학교 앞 떡볶이 집이 우리의 단골집이었어요. 1,000원짜리 떡볶이와 500원짜리 어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는 용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민석과 함께라면 라면 한 그릇도 최고의 만찬 같았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민석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그 시절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동이나 종로 정도였어요.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명동 거리를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가끔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그때 인기 있던 에마 부인이나 겨울 나그네 같은 영화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는 감상을 나눴습니다. 민석은 영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했어요. 연기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말을 들으면 민석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더 자주 만났어요. 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공장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한강공원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뚝섬 공원에서 치킨을 사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질 때의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졸업하면 뭐 할까? 민석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나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민석이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민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했어요. 혜진아, 내가 군대 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실감이 안 났어요. 언제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그러면 복학해서 마지막 학년을 마칠 수 있거든. 민석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하지만 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2년이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석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기다려줄 거지.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라면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1학기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민석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쉬웠어요. 동아리 활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민석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때 한 연극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는데 저희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무대에서 민석과 마주보며 대사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진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절실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운 밤이었지만 바람이 시원했어요. 혜진아, 편지 많이 써줘.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쓸게요. 민석 오빠도 자주 써줘야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민석 없는 2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을 논산 훈련소까지 배웅 갔어요. 부모님들도 모두 나오셨습니다. 훈련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혜진아, 울지 마.
민석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해야 해요. 다치지 말고.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2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자주 왔어요. 민석의 훈련소 생활 이야기, 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편지였어요. 저도 매주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지에 향수를 뿌려서 보내기도 했어요. 민석이 제 냄새를 그리워한다고 했거든요. 사진도 함께 넣어서 보냈습니다. 민석의 편지는 정말 간절했어요. 혜진아, 오늘도 내 생각만 했어. 훈련이 힘들어도 내 편지를 생각하면 견딜만해. 빨리 만나고 싶다. 사랑해. 그런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벚꽃이 피었어요. 작년에 우리 함께 보던 그 벚꽃이요. 오빠가 없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수십 통이었어요. 저는 민석의 편지를 모두 예쁜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를 나가서 부대에 배치된 후부터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대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편지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편지 내용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대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런 식의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예전처럼 사랑한다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석의 마음이 변한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자주 편지를 썼어요. 민석이 답장을 안 해도 계속 보냈습니다. 제 일상을 상세히 적어서 보냈어요. 오빠, 오늘 동아리에서 새로운 연극 연습을 시작했어요. 오빠가 했던 역할을 다른 후배가 맡았는데 오빠만큼은 못해요. 오빠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한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과 같은 동아리였던 선배가 말해준 거였습니다. 혜진아, 민석이 말인데 부대 근처에서 다른 여자 만난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이 동기한테 들었어. 부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하더라.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난다던데.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믿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니.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어요. 민석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혜진아, 너무 상심하지 마.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위로도 소용없었어요. 민석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의 다른 동기가 전해준 말이었는데 민석이 그 간호사와 약혼했다는 거였어요. 전역하자마자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민석은 이미 저를 완전히 잊었구나. 저 혼자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제대로 울었어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며칠을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정말 민석을 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민석 오빠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요.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야 조금 후련했어요. 첫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중매를 들고 오셨어요. 좋은 집 아들이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직 민석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편지도 안 오는 놈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좋은 사람들 다 간다. 어머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민석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까지 했는데 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중매로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상우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중소기업 회계팀 사원이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지 3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민석처럼 키도 크지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재미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우에게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2번째 만났을 때 상우가 말했어요. 혜진 씨, 저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혜진 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 진솔한 모습이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민석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데이트할 때도 정성을 다했어요.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조용한 찻집이나 공원 같은 곳이었어요. 혜진 씨가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상우가 그렇게 말할 때 감동받았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상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형제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려고 해요. 상우의 그런 면이 좋았어요. 민석에게 속았던 상처가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상우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고 항상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줬어요. 민석처럼 달콤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져왔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까지 사다 줬습니다. 혜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상우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난 후에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반지를 내밀며 정중하게 청혼했어요. 민석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아직 민석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저만 혼자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우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첫사랑 같은 설렘은 없었지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상우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는 거예요? 상우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1987년 봄에 올렸어요. 22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민석은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요. 결혼식 날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민석과는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를 보니 마음이 다잡아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혜진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정말 예뻐요. 상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 시절이었거든요. 제주도도 충분히 낭만적이었어요. 한라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봤습니다. 상우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상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상우의 월급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꾸며가는 보금자리라서 소중했어요. 상우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퇴근하면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여보가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해요. 그런 상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1년 후 임신 소식을 알았어요. 상호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기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나와서 상호가 저를 안아 돌렸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상호를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상호는 저를 극진히 돌봐줬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 해줬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빼먹지 않고 함께 갔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초음파를 보며 상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봄 아들을 낳았어요. 준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상호도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퇴근하면 아이부터 안아주곤 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아빠 왔다. 그런 상호를 보며 저도 행복했어요. 이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석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갔어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과거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준혁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상호는 아이를 정말 잘 돌봤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울어도 함께 달래줬습니다. 여보 혼자 힘들까 봐요. 그런 상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이 지나면서 더욱 귀여워졌어요. 아빠를 닮아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상호와 저는 준혁이를 보며 매일 행복해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렀어요. 상호와 저 그리고 준혁이. 우리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상호는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아 대리로 올랐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이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자. 상호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준혁이가 크고 있어서 방이 하나 더 필요했거든요.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만의 집을 갖는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새 집에 이사 온 날 상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준혁이는 10살이 되었고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상호는 34이 되어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상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었고요. 준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때마다 칭찬해 주셨어요. 준혁이가 정말 모범적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도와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상호와 제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상호는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준혁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준혁이가 수학 문제를 물으면 상호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놀러 다니곤 했어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때로는 등산도 갔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상호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호가 쓰러졌어요. 1998년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상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침에 준혁이를 학교에 보내고 상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준혁이 학원 상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찍 들어올게요. 그게 상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상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상호 과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사 근처 대학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를 급히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상우가 괜찮기를, 별일 아니기를 바랐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니. 그런 일이 상우에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상우는 항상 건강했거든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세요.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상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상우 부모님도 오셨고 제 부모님도 달려오셨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6시간 동안 수술이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상고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일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절망스러웠어요. 상우가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니.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상우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준혁이가 기다려요. 하지만 상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이도 매일 아빠를 보러 왔어요. 10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를 보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빠 언제 깨어나요? 준혁이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상우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점점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상우가 정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니. 두 번째 달에 상우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각종 수치들이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 밤 상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3시경이었어요.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새벽 3시 23분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준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둘만 남았구나. 상우의 장례를 치른 후 현실이 닥쳤어요. 32살의 과부가 된 저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상우가 남긴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집 대출이 문제였어요. 매월 나가는 대출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우의 월급으로 갚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준혁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학원비, 교재비, 용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들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막했어요. 지금까지 상우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취업을 해야 했지만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낸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아는 언니가 도와줬어요. 언니가 다니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봐. 배우면서 하면 돼.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초보자라서 8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집 대출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했어요. 회계 업무는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관련 서적을 사서 공부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봤어요. 준혁이는 아빠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성격도 내향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언제 아빠 올까요? 가끔 준혁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아빠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10살 아이에게는 죽음이란 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었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준혁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상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하지만 상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받기로 했어요.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으니 준혁이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집 대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끝나는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일했어요. 시급이 2,500원이었으니까 하루에 10,000원씩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준혁이를 봐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와. 준혁이 잘 돌봐줄게.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4시까지 자고 6시에 일어나 준혁이 아침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8시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때문이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준혁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고 있다는 생각에요. 준혁아,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는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준혁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어요. 이 아이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회사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성실하게 일한다고 인정받아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과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어요. 여전히 빠듯했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준혁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학교 성적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운동회 때 아빠들이 나오는 경기가 있었는데 준혁이만 혼자였어요. 그때 준혁이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미안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역할까지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37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준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함께 보지 못한다는 게 늘 아쉬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커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도 곧잘 했지만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어요.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지냈고 선생님들께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아이들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렇지만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고민도 생겼습니다. 준혁이가 점점 말수가 줄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엄마, 그냥 나 혼자 두세요. 예전 같으면 뭐든 이야기해주던 아이가 점점 벽을 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는 듯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 아버지들이 함께 운동회에 나오는 날이면 준혁이는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없어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늘 막막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 마음속 공허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고민도 계속됐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학원비와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몇 년이나 계속하다 보니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고 건강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이에게만큼은 부족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저는 40을 넘겼습니다. 준혁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대강당 뒤편에서 자료를 챙기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혜진 씨? 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엔 흰빛이 섞였지만 그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한순간에 20살의 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서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한때 큰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이혼까지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는 멀어져 혼자 지낸다고 했지요. 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털어놓으며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종종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잘 지내죠? 혹시 힘든 일은 없나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첫사랑의 달콤함 뒤에 찾아온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석과의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다시 진심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 평생 너를 기다린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해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자리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지난 젊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번엔 이별이 아닌 다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준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 말에 저도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다시 돌아와 새로운 기적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첫사랑과 함께하며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